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과 질병도 서구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비만 기준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2년과 2003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약 847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인 남녀의 비만도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체질량 지수 BMI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몸무게와 키를 이용해서 체지방 정도를 간단하게 추정하는 지표인데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 기준을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기준인 25 구간에서는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보다 사망 위험 증가폭이 2배 이상 커졌다고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지만요. 그 위험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엄격해서 실제 건강 상태와는 맞지 않다는 게 확인된 셈이니까요.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체형과 체질, 또 건강 상태에 따라 체질량 지수는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칫 비만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는 점도 경계해서 비만과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주말 농장이 폐장을 하는 시기인데 작물을 옮겨 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홍수와 가뭄, 태풍 이런 기상이변이 심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식품 원자재 가격도 상승 조짐을 다시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두유와 팜유 등 식용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의 경우 올해는 풍년이 든 곳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유럽 농경지가 홍수로 대거 침수되면서 내년 작황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4로 전달 대비 2% 상승하면서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균을 100으로 두고 산출하는 건데 어느 정도 올랐느냐라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용유, 유지류 같은 경우에 전달 대비 7.3% 오르면서 어이구.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동남아시아 주요 팜유 산재 생산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팜유 가격이 올랐고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씨유 가격도 모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버터, 치즈 등 유제품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미와 남미 지역의 목초지가 가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안 돼. 세일할 때 사십시오. 예, 안 돼. 세일할 때. 그래서 육류 가격 지수가 120.4%를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 0.3% 진짜 약간 내렸습니다만 1년 전보다 무려 7.5% 오른 가격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소고기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인 것처럼 미국과 남미 지역의 목초지가 가뭄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가뭄으로 소 수가 195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매년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톤으로 따지면은 죄송합니다. 100만 톤 괜찮습니다. 네. 100만 톤 내외 소고기를 수출하던 미국이 이제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제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면 보통 이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을 하게 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 지역도 목축업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제역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단 물량도 부족하고 브라질의 속값은 지난 2개월 동안 33% 오르면서 2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호주 소고기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많이 하죠. 네, 예. 근데 호주가 물량을 대기에는 글로벌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릴 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산 소고기의 미국 수출은 2022년 월 11,000톤에서 지난 8월 달에 4만 톤까지 늘었습니다. 호주의 육류 및 축산협회에 따르면 호주 소고기 수출량은 2023년 108만 톤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136만 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올해가 다 끝나가긴 합니다만 곡물 생산량은 사실은 내년이 더 문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국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지역의 밀풍년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대였던 작년에 역대 두 번째 해당하는 28억 4,800만 톤으로 생산량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내년이 문제입니다. 올해까지 양호한 생산량을 기록한 미국도 가뭄 때문에 밀 수확 차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 지역도 강수량 부족 때문에 타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럽은 이 곡물 수급이 더욱더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농업 강국인 프랑스가 올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밀 수확을 기록했고, 수확을 하고 나서 지금 홍수 때문에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프랑스는 옥수수 수확도 11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거기에다가 밀과 겨울보리 파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다른 지역도 이 폭우 때문에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북서부 유럽의 작물 전환기인 10월 달에 이례적으로 가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밭은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질퍽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유, 그 정경환님이 야채값보다는 그래도 미국산 고기가 저렴한 듯요. 야채가 비싸긴 정말 비쌉니다. 네. 근데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약간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아주 비쌀 때보단 떨어졌고요. 배추도 그렇죠. 약간 떨어지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싸긴 하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과일도 사과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막상 잡기에는 좀 손이 잘 안 나가더라.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또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돼지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안 좋은 소식인데. 네, 올 들어서 올 가을에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R 발병 농장이 4곳으로 확대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젖소에 이어서 돼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R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0월 17일 홋카이도 아츠마초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5일까지 지바현, 니가타현, 시마니현 이런 지역에 있는 가금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산란개 4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단일 농장 단위로는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본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지침부터 바꿨습니다. 개정 지침은 조류 인플루엔자 AR 발생 구역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농장에서 이 AI가 발생해서 가금류, 달걀의 이동 반출이 제한된 구역에서 이쪽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이 풀린 뒤에도 감시 강화 구역을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AR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는 이동 제한 구역, 그리고 3에서 10km 이상은 반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달걀, 가금류, 배설물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동과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출 제한은 방역 조치 완료 이후에 10일, 이동 제한은 21일이 지나야지만 해제가 되는데요. 새롭게 도입된 감시 강화 구역에서는 이런 조치가 모두 해제된 뒤라도 농장은 가축 폐사 마리수 이런 것들을 지자체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매일 네, 철저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 감시 강화 구역은 살처분 등 방역 조치 완료 후에 28일 지난 뒤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고병원성 AI가 돼지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리건주에 있는 한 작은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와, 무섭습니다. 저는. 네, 예. 이 농장은 가금류와 돼지를 함께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뭔가 연관이 쉽게 있지 이동이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H5N1형 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젖소 농장 400곳 가량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자 중에서 35명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농장 근로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네. 전에 우리 했잖아요. 네. 예언을 했다고. AI가 결국 사람한테 올 것이다. 맞아요. 유행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걸 다 기계로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가둬서 밀집해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잘 막아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내전을 겪고 있는 또 미얀마, 심각하게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요. 네. 네. 이 전쟁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얀마가 기근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유엔 개발 계획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가 7일 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기근이 임박했고 200만 명 이상이 기아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UNDP는 라카인주의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내년 중반에는 기근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유엔은 식량 위기 수준을 심각도에 따라서 정상, 경고, 위기, 비상, 기근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는데 그럼 기근은 최악이네요. 맞습니다. 네,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지에서는 필요한 식량의 20%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원조 식량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 쌀 재배량은 작년에 28만 2천 톤에서 올해 9만 7천 톤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전을 겪고 있는 전쟁 중이니까 네. 당연히 농사 짓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UNDP는 미얀마 군과 반군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종자, 비료는 당연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난민까지 발생하면서 아이고. 농업 인구 감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전으로 국경 무역이 다 중단됐고 또 군정이 국제 구호단체 접근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물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와 접하고 있는 라카인주에서는 미얀마군과 아라칸군 등 소수민족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달에 1175톤 규모의 식량과 물품이 보관돼 있던 그 세계 식량기구 창고가 약탈과 방화 공격당해서 상당 부분이 소실이 됐고요. 네. 미얀마 군사정권 측에서는 일단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측에 농업 투자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네네. 보니까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콩강 유역의 6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 콩민을 찾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중국 지역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비료, 농약, 농기계, 저장실에 대해서 중국 측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자, 글로벌 주류 업계가 판매 부진으로 고민에 빠졌다는데 근데 사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급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판매 부진이다. 이거 갑자기 왜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장사가 잘 될 때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가격 부담 때문에 지갑을 닫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소비가 줄어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군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 프랑스 명품 주류업체인 알사 그리고 뭐 보드카 업체, 데킬라 업체 그리고 유명 맥주 회사 이런 세계적인 주류 업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수차례 가격을 인상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판매량, 매출 다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주류 통계기관인 IWSR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주류 판매량은 3% 줄었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뭐 데킬라, 아메리칸 위스키, 맥주, 와인 등 거의 모든 주종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일하게 캔 칵테일 부분만 2% 성장했습니다. 네. 특히 주류 기업들은 미국에서 넘쳐나는 재고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가가 반토막 난 알사는 연간 그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올해 두 자릿수 매출 감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미국 내 주류 수요가 줄면서 미국 매출은 약 23% 급감했고 꼬냑 브랜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가 때문에 주류 소비를 줄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증류주 협회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례적으로 판매 호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다가 지금 높은 금리까지 겹치자 결국 업계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류 통계 관련 기관에서는요. 주류 매출 감소세가 업계 내 정상화 과정으로 주류 판매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근접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고객들이 일단 돈은 한정적이니까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거. 술은 뭐 마셔도 네, 되고 줄여야죠. 안 마셔도 되니까 일단 줄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위스키 같은 고급 주류 대신에 비교적 저렴한 맥주, 캔 칵테일 이런 것들로 소비자들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고물가 때문에 이 지친 사람들이 저렴한 자체 브랜드 우리가 이제 PB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한 RG라는 곳인데 여기는 미국 내 2,00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오, 크네요. 네, 예. 증류주 기반의 칵테일, 뭐 와인, 시즌 맥주 이런 걸 다양하게 파는데 보통 그 식료품점에서 수제 맥주 가격이 미국에서 $12 이상인데요. 이 업체는 6개짜리 팩을 8에서 $9. 굉장히 좋네요. 싸게 팝니다. 아주 좋네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파는 맥주 매출은 100% 증가했고요. 저라도 삽니다. 예. 네, 그리고 미국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할인 체인점을 통해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얘기긴 한데, 네, 야,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이런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씨앗 수집하고 계셨었잖아요. 그죠? 네. 예, 많이 하셨나요? 어땠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어, 오늘도 논산 지역에서 토종 씨앗을 수집하다가 올라왔고요. 논산에서 오셨어요. 예, 예. 끝나는 대로 또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전화 연결할 걸 그랬나. 예. 괜찮습니다. 예. 입동이 지났는데 잠깐 추위 끝에 또 이렇게 날이 포근해져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곧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제가 곧불에 걸렸습니다. 예. 낮에는 포근했다가 해질녘이 되면 또 추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또 특히 날이 포근했다가 주말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올 예정으로 보입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찾아오는 이런 포근한 날씨를 인디언 썸머라고 합니다. 올겨울은 이렇게 주기적인 인디언 썸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뜻하지 않는 희망적인 것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뭐 영화도 있더라고요. 인디언 네. 썸머라는 영화가. 이런 의미처럼 다니다 보니까 개나리, 철쭉이 꽃이 피어 있고요. 세상에. 심지어 벚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연생 작물과 수목들에게는 이런 날씨가 봄과 가을, 겨울을 착각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요. 또 무와 갓을 뽑아야 할지 아니면 더 둬도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개나리, 철쭉, 심지어 벚꽃 네, 좀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이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어떤 의미로는 또 따뜻해서 좋기는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 갑자기 추워지면요. 또 무섭게 추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텃밭은 지금 김장, 배추 수확할 때 아닌가요? 네.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배추를 묶어서 대신 보온을 보온을, 해줘야 예, 됩니다. 예, 예. 예. 볏짚이나 노끈을 이용하게 하는데요. 길이가 짧은 것은 아래에 묶고 위로 묶고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묶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양손 벌린 만큼 긴 노끈이 있으면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묶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 네, 아래로 처진 배추 잎까지 모아서 이렇게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겉잎들을 이용해서 속이 차오르는 어린 잎을 보온하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배춧잎을 모아서 왼손으로 잡고 노끈 한쪽 끝을 이렇게 그 배추 잡고 있는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오른손으로 아래로 한 바퀴 돌려주고 또 한 바퀴는 올려서 돌려준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눌린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고루 묶이게. 네네. 한 번 하나만 한쪽에만 하지 말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짧은 줄이라면 위에 한번 먼저 묶고 따로따로? 아래를 한번 예. 묶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너무 또 아래만 묶으면 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벌어져서 배춧잎 사이로 또 가을에 지는 낙엽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이고, 안 되죠. 이러니까 예. 이렇게 위아래를 한 줄로 또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묶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위에도 막아놔야 된다. 네. 그리고 얼지 않도록 미리 좀 보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예. 추워서 식물이 동해를 잃게 되면 무와 같은 작물들은 바람들이 현상이 무가 바람이 들었다고 이렇게 네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엽채류는 겉껍질이 따로 분리되어서 먹을 때 이런 식감이 질겅거리는 식감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얼어서 팽창한 세포가 녹으면서 팽창해서 분리되었던 조직들 사이가 그대로 분리된 상태로 남겨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런 작물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 그걸 또 육수로 활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 네네.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이제 김장이나 이런 재료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온 조치나 이른 수확을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농장이 이제 폐장을 한다고요. 네. 네. 대부분의 민간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이 이제 겨울을 맞으면 이제 폐장을 합니다. 겨울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분양 방식인데요. 근데 왜 폐장을 하는 겁니까? 예. 봄이면 밭을 다시 갈아서 이렇게 또 이제 구획을 정리하고 이렇게 새로 분양하기 위해서 다시. 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월동작물을 밭에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서 집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네. 네, 대파, 부추와 같은 작물에서 또는 이제 상추를 늦게 심어서 아직도 잎을 딸 수 있는 그런 상추에 이르기까지 또 단연생 꽃작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2년 주기로 분양하는 방식을 농장주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좀 이런 한꺼번에 갈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겨울 농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겨울 농사의 재미도 느끼지만 이렇게 내가 관리해서 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애정을 또 그럼요, 듬뿍 그렇겠죠.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2년 분양 체계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안 그래도 겨울 농사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네. 이게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심에서 사실은 이런 텃밭 농사를 지을 공간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난 토요일 이제 공주시 평생학습원 시민들과 이제 1년 농사를 함께 한 수업을 마쳤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농사를 하지 않아서 초원이 되고 있는 그런 농사 초원들이 짓지 않는 많죠.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고. 정작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타까웠고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차 있는 서울 양천구의 목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던 당시에 그 중심에는 텃밭이 있었다고 해요. 파리공원 근처라고 네. 하는데.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함께 농사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기억을 목동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개발 예정 부지로 있는 토지들을 그냥 풀로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이렇게 생산적이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할 때 하더라도 좀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텃밭에 있던 걸 옮겨왔다가 봄에 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나갈 거를 네. 그러면 어떻게 옮겨 심기를 하면 좋을까요? 텃밭에 있는 작물을 옮겨 심어뒀다가 봄에 다시 텃밭으로 심을 분들은 화분을 넉넉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들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벼운 재질의 화분이 필요하고요. 뭐 스티로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무조건. 바닥을 그대로 옮겨 심을 수도 있지만 흙도 가벼워야 이렇게 운반이 그럼요. 쉽기 때문에 예. 원예용 상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예용 상토는 따로 이제 경량토라고 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인공적인 토양이긴 하지만 가벼워서 옮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집에 옮긴 다음에 이렇게 물을 듬뿍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온도와 빛 관리도 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도 이제 수확해 드실 분들도 계세요. 네. 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테크라고 해서 너무 좋죠. 네, 예. 옮겨 심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겨울에 수확해서 드실 것들은 영양 관리, 물 관리, 빛 관리를 재배하던 때와 비슷하게 해야 하고요. 겨울에는 빛 관리가 가장 힘들어요. 남향이 이제 베란다가 남향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ED로 만드는 식물 조명 등이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뿌리만 살아있게 해서 이제 봄에 옮겨 심을 계획이면 상대적으로 온도를 좀 낮게 관리해야 돼요. 얼지만 않을 정도로 네.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장 담그기가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시골 마을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콩 수확하는 집도 있고 콩 수확을 마치고 이미 콩을 삶아서 메주를 써서 장 담그기 준비를 하는 농가들이 즐비합니다. 즐비예요. 예. 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삶은 콩을 얻어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네, 종류별로 먹는. 예, 네. 예.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네. 왜였나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런 타부가 있습니다. 예.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낸 거긴 하지만 이런 발효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황토 구들방에서 전통 발효를 배우는 청년 발효 학교가 괴산군에서 진행됩니다. 괴산군. 네. 청년이라고 해서 좀 아주 젊은까지는 아니고요. 40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럼요. 네, 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카페 생태 발효 학교 달든 마을. 그래서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토종콩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근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생태 발효학교 달든 마을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순님, 지난주에 처가에 가서 고구마를 캤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게 원인이 뭐고 혹시 방지할 방법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도 우리 토마토라든지 뭐 이런 과일들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 갈라지는 그 현상이랑 같은 거예요? 열과 현상이라고 열과 하는데 현상. 예.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그래서 좀 일항이 비에 또는 이제 작물을 키우면서 일항이 좀 무너지면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르고 또 습한 것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렇게 고구마도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마를 때는 말랐다가 습할 때는 확 습해지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무 캐시는 분도 이렇게 무가 왜 이렇게 갈라졌지? 이게 쩍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게 흉터 형태로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무나 당근 캐시는 분들도 아마 가을에 수확하다 보면 이런 증상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극단적으로 마르거나 극단적으로 습한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이제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수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엄청 잘 빠지게 해놔야 되나 보다. 아, 예.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완전히 가둬서 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잘 버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적당한 수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 거잖아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3330님. 10월 초에 고구마를 캐서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담아 보관했는데 벌써 싹이 납니다. 저온 창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보통 10월 초에 고구마를 캐서 보관을 하면 한 2월, 3월, 네, 빠르면 1월 정도에 싹이 나는데 벌써 싹이 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예. 아마 이제 품종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캐서 좀 말리는 큐어링이라고 하죠. 네네. 예, 상처를 치유시키는 그런 큐어링 기간이 좀 너무 짧아서 고구마 자체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걸 또 저온에 저장하면 썩거든요. 예, 고구마는 15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좋은 창고에 보관하시면 안 썩습니다. 되네요. 예. 네, 안 됩니다. 15도 이상입니다. 저온 창고는 안 된다는 거. 1297님. 시금치와 갓 그리고 쪽파씨를 뿌려서 겨울을 나려고 하는데 월동 준비를 어찌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시금치와 갓,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이 네. 중요한데 사실. 네. 예. 근데 대부분 별도로 이렇게 뭘 덮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월동을 잘 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갓의 경우는 너무 추운 이제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갓은 별도로 이제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시금치나 쪽파는 별도의 보온 조치하지 않아도 냅둬도. 노지에서 월동을 잘합니다. 월동 준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안 하셔도 된다. 0432님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머위를 요즘 옮겨 심어도 잘 살까요? 하고 첫 번째 질문 주셨고 두 번째는 그 3년생 더덕을 수확한 곳에 내년에 다시 파종을 하면 혹시 연작 피해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아, 네. 먼저 첫 번째 머위의 경우는 사실은 잎을 단 상태에서 사시사철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요? 땅이 얼지만 않으면 예. 네, 아주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네요. 네, 생존력이 강한 야생성이 강한 작물이라서 잎을 단 상태로 잎을 뭐 따내지 않아도 옮겨심기만 하면 잘 적응을 합니다. 대신에 머위 같은 경우는 주로 언덕배기에다 배수가 잘 되는 땅에다가 심거든요. 그리고 그늘진 데다 심어도 아주 잘 삽니다. 야, 네, 머위가 그래서, 최고네요. 약간 그늘지고 이렇게 비탈진 그런 곳에다 이렇게 옮겨 심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덕 같은 경우도 연작 피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충 피해, 땅 속에서 사는 벌레. 선충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골라서 이렇게 파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연작 피해가 없는 작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연작 피해가 없는 작물이 벽과 작물이에요. 벽과. 벼, 옥수수, 그래서. 수수, 기장, 조 뭐 이런 벽과 작물들은 연작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작물들은 대부분 연작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즘은 더덕을 장소가 근데 또 다른 밭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선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반 작물을 같이 심든지 아니면 선충 피해를 또 막을 수 있는 미생물들이 요즘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먼저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소독을 하고. 네. 자, 5599님 참깨 23년 씨앗이 있는데 이거 내년에 심어도 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작년 씨앗. 네. 네. 원래 이제 상온 보관하거나 이러면 씨앗도 이제 수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태로 보관했는지 벌레가 먹지 않게 했는지 상태를 잘 보시고요. 이렇게 상태 이렇게 보시려면 참깨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 그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벌레가 먹은 거예요. 이미. 네네. 그래서 페트병에다 요즘 보관해서 깨끗하게 보관했으면 23년에도 씨앗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다르다. 9086님 마늘 주화를 처음 심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안 덮어도 마늘이 겨울을 잘 날까요? 혹시 볏짚이나 이런 거 안 덮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마늘 주화 어떻습니까? 마늘 주화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제 도야 마늘이라고 그래서 통마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마늘 주화를 심으신 건데요. 네. 마늘 쪽 육종 마늘 쪽에서 이렇게 심는 것들은 내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주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그래요, 또? 작은 이제 구슬 싹이기 때문에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는 이제 왕겨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덮어주시면 심었던 장소 표시도 되고 그리고 보온도 되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통마늘은 괜찮은데 주화는 볏짚이나 이런 거 덮어야 된다. 네. 예, 잊지 말아 주시고요. 3560님 고들빼기를 심고 싶은데요. 이거 언제 또 어떻게 파종을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이제 고들빼기 한참 수확철이더라고요. 제가 논산 지역 가보니까. 근데 언제 파종했어요? 물어보니까 가장 더운 날에 있대요. 8월 가장 더운 날 파종하는 게 고들빼기고요. 대신에 이제 물이 마를 수 있어서 점적 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서 발화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네네. 가장 고생스러운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더운 날에 심는 네, 거였어요. 가장 예. 더운 날 8월 달에 심으시고 대신 마르지 않도록 싹이 날 때까지는 계속 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질문은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를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더운 날이라고. 5156님 지금 화분에 귤나무에 귤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분갈이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귤이 달려 있다. 귤이나 이제 과수나 이런 것들이 잎사귀와 열매를 달고 있으면 이렇게 수분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굉장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그래서, 되는데. 분갈이를 좀 귤 수확 이후 잎만 달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지금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이제 원래 있던 분에서 흙을 많이 떨궈내지 마시고 잡뿌리가 다치지 않게 해서 흙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분갈이를 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대야에다 물을 담궈서 그 대야에다 이렇게 화분째 아래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수분 공급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흙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되네요. 다른 네네. 때 분갈이 할 때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분에 있는 흙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7819님 곡감에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이거 대처 방법이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 곰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설탕이 굉장히 달잖아요. 네. 설탕 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곡감이 하얗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봤는데. 네, 그리고 또 감이 가지고 있는 탄닌 성분이 있어서 약간 까만 얼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곰팡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요. 곰팡이라면 그 섬유질이 이렇게 곰팡이에 그 섬유라고 해야 되나요? 털럭들이 하여튼?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정도로 곰팡이가 보이면 잘 봐야 그때는 된다. 이제 씻어서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중학생 아들을 둔 현정 씨는 다가오는 수학여행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이 수학여행에 함께하려면 전용 차량을 직접 마련해야 했기